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삼각 공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논란 속에 5박 6일 일정으로 내일 출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장외 집회에 나서면서 여야 공방도 한층 격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 그야말로 외교 빅데이입니다. 한일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특히 한일 정상회담 전에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으로 참배하는데요. 특히 네. 언론이 이 부분을 주목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그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제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또 뭐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어찌됐건 뭐 핵 관련한 그런 그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히로시마 그 오염수 문제도 있고 또 뭐 북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핵과 관련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 네. 시기다 보니 당연히 지금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상당수가 강제징용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일 간의 강제징용 이 피해 그 방법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 내일 두 정상이 여기를 참배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사실 굉장히 주목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사실은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그 원죄 때문에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한일 정상이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이 지금 한국 희생자들에 대한 그 위령비 참배 자체는 상당히 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단 가해자격인 일본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과거 일본의 그 원죄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방되고 나서 지금 75년이 지났습니까? 78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그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도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늦게나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 희생자들 그리고 또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늦은 방문에 대한 사과와 함께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좀 더 적절한 보상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반드시 좀 그 구체적으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내일 기시다 총리가 조금 진전된 입장을 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국민들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자, 뭐 이 위령비 참배도 내일 처음이지만 원폭 피해자들과 대통령이 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또 처음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우리 그 전직 대통령들이 히로시마 방문을 좀 공식화하지 않았던 데 또 나름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좀 돼 있는 그런 문제기도 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일본을 마치 전쟁 피해국 그래서 전범국으로서의 그 책임을 좀 희석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히로시마 방문을 좀 꺼렸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 전직 대통령들 경우에도 꽤 오랫동안 이곳을 방문을 그래서 안 했던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피해자분들도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좀 약간 저간의 사정들이 좀 있다. 근데 사실 이분들 따지고 보면 이중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제징용 당해서 그것도 첫 피해인데다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원폭 피해까지 받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챙겼어야 될 분들인 건 분명하다. 굳이 뭐 대통령이 히로시마 방문까지는 안 하는 그런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 못 챙긴 부분은 조금 좀 그 사실은 정부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G7 회담 히로시마에서 열렸고 우리나라가 이제 초청국 자격으로 가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만들어진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히로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예. 당초 이 G7 회의 화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알려졌었는데 직접 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미일 회담이나 뭐 여러 가지 다자 회담 의제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뭐 현지에서 지금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당히 좀 미정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갑작스럽게 아마 뒤늦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서방의 무기 지원을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중에 특히 F-16 전투기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F-16에 대한 그 조종사들의 훈련 지원까지는 아마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부분을 둘러싸고 아마 지금 G7 정상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막판 아마 협상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일 이제 그 긴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상당히 예.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고 한담 수준으로 뭐 지금 격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아마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해서 이 지금 전략 억제와 관련된 전략 확정과 관련된 지금 한미 간의 핵 전술 협의체라는 새로운 이 지금 그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일 정상회담을 일본 입장에서는 강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저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는 아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주변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안보 정세 그리고 또 이 지금 경제 안보 부분 그리고 또 이 국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비판을 감수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궁극적인 이유가 사실 한미일 간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이런 외교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에 도착하면서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 회담들이 좀 늘어나는 이런 그 일정들이 추가되다 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한미일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글쎄요. 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방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또 일본 정부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을 리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G7 정상들이 대체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미국의 그런 과연 의도는 뭘까 하는 건데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중국, 러시아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어찌됐건 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압박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와 아닌 국가들이 사실은 좀 나뉘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가 보기엔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그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도 이게 실제로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을 하신다면 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군사무기 지원 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도 방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면 G7 국가들 포함해서 아마 그 우리 정부에 대한 그 군사무기 지원 압박이 상당히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서라도 한미일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좀 심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오히려 더 생각합니다.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중국,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지금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외교적인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닌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예정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G7, 그러니까 지금 그 세션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 방일 전에 일본 측에서 우리에게 요청했다는 그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일본 측에서 우리 대통령에게 요청한 부분이 법에 의한 지배 그리고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주제로 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G7 세션에서 그러니까 연설을 하긴 했지만 네.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금 식량 취약국인 아프리카를 위주로 한 이런 쪽에다가 한국의 지원을 늘리겠다는데 네, 두 배로 늘린다.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우리 일각에서 우려했던 지금 이 대중국 봉쇄 내지는 뭐 또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 제재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그런 연설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만큼 예. 이번 G7 회의와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의 이런 공개 석상에서의 발언으로 인한 이 지금 중국 또는 이 러시아와의 긴장 국면을 상당히 우려했던 시각하고는 약간은 좀 상당히 조금 그래도 상당히 의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조금 이 외교적 메시지를 신중하게 지금 고르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기조는 아마 이 G7 회의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식량 위기국 지원을 2배로 늘린다 이거하고 기후 그 클럽 참여 선언한 거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 네. 이런 전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가 3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3주 연속 지금 오름세인데요. 이게 외교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다 외교입니다. 1위가. 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하고 예. 극렬 반대층이 확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 핵심층하고 이 진보 핵심 지지층이 대략 이제 우리가 35%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양쪽으로 딱 갈리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 보수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외교를 굉장히 잘한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 그 이제 반대쪽에서는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극렬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갈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이제 사실은 핵심 지지층들은 이미 다 이제 일단은 결집을 시키는데 성공을 한 것 같고 여기서 더 나가셔야 되는 거죠. 예. 중도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윤석열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우려의 시선을 거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여전히 중도층에서는 좀 강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뭐 더 확 오르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연결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G7 정상회의 이후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이 5박 6일 일정으로 떠납니다. 자, 민간 전문가가 배제됐고요. 그리고 시료 채취 추가 요청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야당 그리고 환경시민단체에서 좀 비판도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를 하는 측은 아마 정부 여당인데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방일해서 지금 시찰하는 기간이 당초 알려졌던 것이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정도였는데 5박 6일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 검증에 가까운 정도의 상당한 현장 조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간 전문가가 일단 제외됐지만 자문단으로 같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 답도 받아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국민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에 반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 검증이 아니라 보기만 하는 말 그대로 시찰단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지금 IAEA가 지금 빠르면 7월 달쯤에 결과를 내놓을 건데 네. 그 결과 따라서 일본은 그냥 그 IAEA 검증 결과만 밀어붙일 경우에 한국도 시찰로 와서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그러한 아마 논리를 예, 면죄부만 줄수 내면서 있다. 우리가 예. 결국은 들러리만 쓰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하기에 있고요. 그리고 완전 이 지금 자문단으로 지금 민간 전문가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과연 민간 전문가들이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의 시로 채취조차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다가 취재진의 이 동행도 지금 불허한다는 것이 일본의 방침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찰 자체가 상당히 비공개적으로 밀실 뭐 논란을 불러일으킬 의구심도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강하게 지금 의구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방일단, 그러니까 시찰단이 방일 끝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때 나름대로의 아마 결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G7 정상들이 오늘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 이런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IAEA 최종 보고서에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방류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참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거의 지금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그 국면이기도 하고, 또 IAEA의 그동안의 이제 검증 과정 관련해서 이제 결론이 나올 시기도 됐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그 미리 좀 움직여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좀 계속 그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지난 정부 때 못한 일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좀 힘든 그런 그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시찰단이 가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들을 좀 하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이 좀 시민단체라든가 민간 전문가들도 일부 좀 포함이 됐더라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찰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에 이제 그 우려가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 우리는 이 시찰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뭐 IAEA 이제 검증받고 검증하는 것도 그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이런 정화 처리를 해서 이렇게 방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제 지켜지는가, 이 부분에 사실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이런 기재가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체도 예상할 수 없는 그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듯이 이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도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든 또는 뭐 일본 정부의 실수로든 이 오염수가 과다하게 방류가 된다든지 또 무단 방류가 된다든지 이런 사고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그런 최악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일본 정부를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필도 할 수 있고 약간의 통제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확보하는데 이번에 시찰단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가서 시설도 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낱낱이 다 적시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또는 그 일본 그 도쿄전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기에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정도의 그 메시지라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사찰단 아니고 시찰단이지만 5박 6일 일정, 긴 일정이니까 이 동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과학에는 괴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앨리슨 옥스퍼드대 교수를 어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처리된 오염수 마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인데요. 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러니까 행위들을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앨리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40년 동안 이 지금 뭐 방사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학적 활동을 해왔던 전문가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식적 눈높이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일본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몸속에 방사선 수치가 한 80% 증가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앨리슨 교수 말에 의하면 크게 건강에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물 마실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팩트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앨리슨 교수의 개인 신념에 관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변기물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정화를 해서 음용수 기준을 맞춘다고 해서 그럼 그 물 가지고 사람들 보고 뭐 마시라면 마실까요?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개인의 좀 뭐랄까요, 이 감정과 신념의 문제를 갖고 그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장한 문제는 저는 뭐 그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시찰단이 지금 일본 오염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 가기 직전이잖아요. 가기 직전인데 공공기관이 이분을 초청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똑같은 주장을 여당이 또 이분을 불러와서 시찰단이 떠나기도 전에 일본 오염수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서 예. 일본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소위 말하는 디펜스를 치고 있지? 압박을 할 시점인데. 그 압박을 하실 쯤인데 이런 식으로 미리 예단을 갖도록 이렇게 왜 하느냐. 물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 강우병처럼 계담이 난무할까 싶어서 미리 차단막을 친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난 뒤에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리 앞장서가지고 공공기관과 바로 연이어서 똑같은 사람을 여당이 또 행사장에 공개적으로 불러서 똑같은 발언을 이렇게 왜고 패고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는 거죠. 예, 일단 예. 한마디로 좀 이렇게 표 떨어지는 그런 일을 좀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한 그 국민의힘의 조직 이름이 뭔가요? 우리 바다 지키기 태스크포스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오염수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지킬 필요가 있나요? 우리 바다 지키기 태스크포스를 만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그런 지금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국민들이 바보라면 그냥 그럼 뭐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러고 그냥 따라가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정부 정책을 옹호한답시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그렇게 귀결이 될까? 예. 오히려 국민들은 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행보들은 좀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안전하다, 위험하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서 쉽게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는 이런 사안이고요. 자, 어쨌든 시찰단 방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반일 선동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1리터 아니라 10리터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영국의 전문가가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 하는 것 옳지 않다. 민주당 장애 집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입니까? 김남국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한가로이 장외에서 묻지마 반일 선동이나 하며 시민의 주말을 방해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범죄 의혹에 둘러싸여 썩어 무너지는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깨끗하다면 왜 바다에 방류를 하느냐? 이재명 대표 오늘 그 오염수 저지 장외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돈봉투 의혹 이거 좀 희석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리 지금 돈봉투 문제다,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다, 도덕성 추락의 문제가 지금 발등이 부리긴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일본 후쿠시마 지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고 네.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민주당의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더라고요.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내는 건 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이 속내야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거리에 나서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를 전하는 부분은 저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슬기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찰단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가서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현장에 아마 맞닥뜨릴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한일 간에 미리 합의가 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 견해차가 엇갈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지금 서울에 지금 한국의 야당을 비롯 시민단체들이 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걸 적절하게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뭐 여당 대변인이 지금 마치 민주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모든 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야당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 우려를 위해서는 여당도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비판을 정부 여당에서 좀 지렛대로 삼는 것이 좀 현명하겠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자,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공세 강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김남국 의원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위닉스를 발행한 게임 회사 그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 장영국 대표는 김남국 의원 이상거래 전혀 몰랐고, 그리고 무상으로 뿌리는 에어드롭 이거 특정인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의혹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혹도 있다. 이제 이런 거고, 이제 국민의힘은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방문을 또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이 사안도 지금 이렇게까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지금 전수조사 지금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들 전수조사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뭐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거기서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여야 의원들 모두 좀 그 자유롭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김남국 의원 경우가 좀 특별히 좀 과도하게 그 투자에 좀 몰입했던, 그래서 의정 활동도 좀 소홀히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는 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 그러면 완전히 자유로운 다라고 우리가 또 전제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뭐 여론몰이 하는 거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긴 한데, 아마 주의 깊게 하지 않으면 자기 발목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불똥이 튈지 모를 거다. 자,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게 대선용 자금 세탁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하태경 의원이 이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뭐 근거는 일단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한 36억어치를 작년 2월달에 갑자기 다른 코인으로 바꿨는데 그 바꾼 코인이 소위 말하는 쓰레기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6억 정도 주고 바꾼 지금 코인 자체가 그때 가격이 상당히 지금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시 김남국 의원이 1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으로 바꿨는데 그때 가치를 따져보면 한 15억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래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건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거래를 했다. 왜
그런 거래를 했을까? 그건 하태경 의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당시 그런 위믹스라는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그 코인을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이 그 코인하고 바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이 상측에서 오히려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고 자신들의 수수료를 떼는 식으로 네. 해서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36억을 그러니까 넘겼지만 오히려 한 30억 정도는 현금을 되찾았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대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을 아마 대선 자금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지금 주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뭐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지금 이 하태경 의원의 추측이고 제보에 의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 여부는 지금 이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아마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뭐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페이가 뭐 대박 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민주당은 여당 소속인 조명희 의원 이해충돌 의혹으로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자, 네. 이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예.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이 건뿐만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런 그 비리 관련한 것, 뭐 선거법 위반 관련한 거 이런 거 계속 왜 그 사건에는 관심을 안 갖느냐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반문하고 예. 이제 그런 식인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냥 그 흔한 그 물타기 수법인 거죠. 시선을 어찌 됐건 이제 다른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상대방 쪽으로 이제 토싱을 해서 그쪽에 이제 관심을 두도록 해서 이제 우리 쪽에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좀 벗어나 보겠다 이제 이런 그 건데 이런 게 너무 자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됐건 이제 당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 그 사건도 그렇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기조를 지금 잡았다면 계속 그 기조로 나가는 것이 맞고 기자들이 그와 관련해서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 네. 자체가. 그러면 성실하게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이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좀 자꾸 떠넘기는 것. 뭐 조금 전에 이제 뭐 국민의힘 이제 대변인 발언하는 것도 보기도 했는데 예. 뭐 여야 할 거 없이 뭐 자기들 쪽으로 불똥이 튀면 계속 이제 반대쪽으로 떠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물타기를 계속 하는데 이것도 국민들 안 그래도 좀 짜증스러운데 국민들 짜증 지수를 높이는 그런 행동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또 다른 악재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이성만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어제 조사를 받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네. 의원도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봉투 의혹이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가 워낙 그 파장이 컸기 때문에 잠시 가라앉았는데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뭐 거죠. 지금 이 돈봉투 문제도 민주당 입장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적 사안이거든요. 지금 당장 지금 현역 의원 두 사람이 그 혐의 때문에 당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승만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곧 이어서 윤관석 의혹도 아마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겠죠. 그 다음 수순은 누구겠습니까? 결국 송영길 전 대표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돈봉투가 전달된 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한 뭐 10여 명이 넘는다. 그럼 또 리스트가 지금 그 정치권에 지금 나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사실 그 돈봉투를 또 추가적으로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분을 특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소환 그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이러한 엄청난 후폭풍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으로 이야기되는 이 지금 내로남불의 문제에다가 지금 전당대 돈봉투로 이야기되는 도덕성의 문제, 이 지금 이 두 개의 이 블랙홀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가 사실 민주당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당 대표의 또 정치적인 아주 큰 숙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다가 지금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 코인까지 정말 대형 악재들이 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어제 나온 갤럽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1%포인트 오르고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네.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뭐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보면 35% 그 내외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핵심 지지층들만 그냥 지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실은 그렇게 큰 유의미한 그 지금 변화는 지금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 이제 소폭 좀 하락했죠. 네. 그건 지지층 사이에서도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런 인식이 좀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긴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다 그 선 30% 초반 내지 네. 30% 중반선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핵심 지지층들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중도층 마음을 누가 가져오냐 이 싸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